근데 이제 피고인의 미세 섬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미세 섬유. 이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깨는 외부로 노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어깨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남방에서 박리된 것과 같은 진청색 면섬유가 발견되었다면 오히려 그 미세 섬유는 피고인의 옷으로부터 박리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판사가 얘기하는 게 잘 들어보라고. 판사가 뭐라 얘기하냐면, 야 검사야, 너 그랬지? 너 그 피고인의 미세 섬유가 이 여자 어깨 부분에서도 나왔다 그랬지? 네. 야, 어깨 부분에서 검출됐다는데 이 여자 위에 옷 보면은 겹겹이 껴있고 무스탕 옷, 무스탕 잠바 입고 있고, 그런데 이 피해자의 이 어깨가 이게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 나온 적 없잖아. 그 옷도 겹겹이 껴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피해자 이 어깨 맨살 부분에 피고인의 미세 섬유가 묻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맨살에 맨살 어깨에 그 털이 뭐 미세 섬유가 묻었으면은 옷 벗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묻었겠지. 피고인의 미세 섬유라고 피고인의 옷에서 나온 미세 섬유라고 보기 어렵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딴 사람한테서 묻어온 게 아닐까 이런 거죠. 판사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 결과 이 죽은 여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왼손 손목과 오른손 중지, 오른쪽 어깨와 무릎에서만 피고인의 의류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의류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는 물론 피고인의 의류와 유사한 미세 섬유 증거조차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랬어요. 이제 1심 판결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박 씨가 있고 박 씨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얘 그 난방에서 나온 미세 섬유가 왼손 손목하고 왼손 바닥, 오른손 중지, 어깨, 무릎 여기엔 발견됐는데 왜 밀어냈으면 이 손가락 이렇게 접촉을 했으면 손가락에는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 범인의 DNA도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판사가 제기한 바로 이 부분에 판사가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판사 왜 저런 소리 하지?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왜 그래요?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미세 섬유가 박 씨의 미세 섬유가 피해자의 어깨에 박 씨의 미세 섬유가 난방에서 나온 미세 섬유가 검출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어깨 맨살이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고 겹겹이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딴 사람에게서 묻어온 것일 수 있다는 판사의 그 반론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죠. 우리가 봤을 때 판사가 저런 얘기를 해. 그것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죠. 물론 아니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판사 이렇게 주장 그 반론을 제기한 걸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의류와 유사한 미세 섬유가 검출되었는데 더 잘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양손 손가락 등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 어때요? 뭐 앞에 어깨 맨살 부분에서 묻은 거 그거는 판사가 얘기하는 게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판사가 얘기한 그 두 번째 부분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의류와 유사한 미세 섬유가 검출되었는데 검출됐잖아요. 여기 오른손 중지 무릎 근데 맨살에 여기도 맨살 어깨 맨살 오른쪽 어깨인가 맨살 부분 이렇게 검출됐는데 여기 안 나왔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판사가 오히려 이런 데보다도 이 손가락 부분이 더 잘 묻는데 더 잘 묻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판사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죠. 그렇죠? 왜 그래요? 아니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난방에 접촉했는데 그중 강한 힘으로 압착된 부분은 손목 부분과 손바닥 부분이고 손가락 끝은 약한 힘으로 접촉되고 여기로 이렇게 밀어냈다면은 내가 피해자야. 피고인 박 씨가 나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밀어낼 때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이 범인을 밀치고 싶어. 나를 덮치려니까 밀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다 힘을 주고 여기는 힘이 좀 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미세 섬유가 여기에는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고 이 손가락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여기를 더 강하게 하고 여긴 약한 힘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판사가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판사 얘기는 그런 거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어. 범인이 있어. 범인하고 신체 접촉을 했는데 신체 접촉을 하면 이 손가락 부분이 더 신체를 접촉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여기는 미세 섬유가 안 나오고 왜 여기서 나왔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 있지. 밀어낼 때 여기다가 힘을 주지 손가락에다 힘을 줘요?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판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검사가 입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거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무죄로 나와서 무죄로. 이번 사건은 아쉽게도 담당 검사는 판사가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무죄로 풀려났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라는 허들을 못 넘은 거야 검사가.
판사가 제기한 합리적 의심. 뭘 못 넘은 거예요?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했어.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니까 CCTV 찍힌 증거물이 그게 뭐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이동 경로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입증이 돼야지 뭐 CCTV 그것도 힘을 얻는데 이동 경로를 확실하게 설명해내지 못했어. 입증해내지 못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피해자의 미세섬유가 죽은 여자 무스탕 동물 털이 트렁크에서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검사가 누가 그랬는데 근데 트렁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은 대량 생산된 그 섬유인데 뭐 다른 탑승객이 묻혀놓은 옷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거죠. 판사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판사가 반론을 제기하는데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입증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결국은 그 공판에서 판사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했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해봅시다. 우리가 담당 검사는 판사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풀려난 택시기사 박씨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택시기사 박씨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죠. 경찰은 열심히 수사를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했죠. 그러나 검찰은 비교적 쉬운 이 사건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허망하게 망쳐버렸죠.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검찰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그거 그렇게 어려운 사건 아닌데 막 그거를 패소 판결 받고 그러냐? 그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식 습득 위주의 암기식 공부를 통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나경원, 김기현급 인재가 실전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사고력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을 한 최성진과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이 사건에 도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못한 거야. 검사가 못한 거야. 근데 저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건을 한번 유죄 입증을 해보자는 거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쟁점, 피해자의 박씨 택시 탑승 여부와 이동 경로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핵심 쟁점, 피해자가 박씨 택시를 탔느냐, 그리고 이동 경로가 검사가 얘기했던 그런 이동 경로로 갔느냐, 그 부분. 자, 피해자의 박씨 택시 탑승 여부, 이 부분은 담당 검사의 주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검사 주장하고 똑같아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이의 미세 섬유가 박 씨의 택시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박 씨의 택시에서. 박 씨 택시의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나왔다는 것은 피고인 택시에 피해자가 탑승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렇죠? 뒷받침하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운전석에서도 검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피고인이 있어.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운행하는 택시가 있어.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운전석에서 검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석은 누가 앉아요? 이 피고인 박 씨만 앉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죽은 여자의 미세 섬유가 검출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미세 섬유가 운전석에서 검출되냐고. 거기는 운전자 택시 기사만 앉는 자리인데,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는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에 탑승한 사실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의류와 유사한 미세 섬유가 서로 교차전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얘의 미세 섬유가 이 피고인의 미세 섬유가 이 여자 몸에 묻었어. 이 여자의 피해자 죽은 여자의 미세 섬유가 이 남자의 몸에 묻었다는 건 확인이 안 됐지만 이 사람이 앉는 자리 운전석에서는 검출됐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해요? 왜 거기서 검출됐을까요?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운전석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박 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피고인 택시기사 박 씨의 신체와 옷에도 묻었으며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았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검출된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너가 얘랑 몸싸움 했잖아. 묻었잖아. 얘 미세 섬유가. 묻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았잖아. 그러니까 운전석에 나오는 거예요. 운전석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옷에서 나온 미세 섬유가 이 여자한테 묻었고 이 여자에서 나온 미세 섬유가 너한테도 묻었어. 묻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검출된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류와 유사한 미세 섬유가 서로 교차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피고인의 미세 섬유가 이 여자 몸에서 나왔어. 검출됐어. 이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의 미세 섬유가 얘한테 옷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운전석에서 나왔잖아. 왜 확인이 안 됐어요?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이 박 씨는 한번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조사받으러 왔으니까 뭐 그 사이에 빨래를 해도 몇 번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았지만 운전석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걸 그 상태에서 앉았으니까 거기에서도 묻어서 나온 거지. 너가 이 여자 옷에서 묻혔잖아. 묻힌 걸 운전석에 앉으니까 운전석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랑 피해자하고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운전석에서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나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운전석에서 나왔겠냐? 이 죽은 여자는 운전석에 앉은 일이 없는데, 근데 운전석에서 나왔다는 거는 네가 묻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너가 이 여자랑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지. 피고인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이제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피해자를 태운 박씨 택시의 이동 경로. 검사는 그거를 완벽하게 입증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 패소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손 바닥에 절창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배인 흔적이 발견됐어. 이 손바닥에도 발견되고, 죽은 여자 이 손바닥에도 발견되고, 여기도 배인 흔적이 발견됐어. 이 상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절창이 났다 했잖아. 이거 뭐예요? 왜 났어요? 이 상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고, 마주 잡은 양손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핸드폰을 피고인 박 씨가 강제로 빼앗았는데, 그 과정에서 핸드폰 액세서리를 연결하고 있는 금속 고리가 끊어지면서 날카로운 단면이 생겼고, 그 날카로운 금속 고리 단면에 피해자의 양손 손바닥에 긁힌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핸드폰이야. 핸드폰에 보면 여자들 보면 이렇게 액세서리 있잖아요. 액세서리 있고 이거 금속 고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알파벳 P자라든가 아니면 뭐 돼지 뭐 이렇게 모양으로 된 이런 액세서리라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여자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 근데 왜 막 신고하려고 그랬겠죠? 신고하고서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놈이 뺏으려고 그래. 택시기사 박씨가 뺏으려고 그래. 피고인이 뺏으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이렇게 잡은 거야. 안 뺏기려고 양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잡아요? 이게 핸드폰이란 말이야. 이게 핸드폰인데 이렇게 내가 쥐고 있어. 그 죽은 여자가 쥐고 있어. 이놈이 달겨들어. 뭐 내가 이제 신고를 하려고 뭐 그랬기도 했겠죠. 그 죽은 여자가 신고하려고 막 그랬기도 했겠죠.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놈이 달려들어. 안 뺏기려고 이렇게 쥐인 거야. 쥐었는데 이놈이 강제로 이렇게 쥐었는데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거를 핸드폰을 이 양손 사이에서 빼내려고 하면 이렇게 빼내는 과정에서 어때요? 그 핸드폰하고 이 액세서리 달린 고리 있죠? 금속 고리? 그게 끊어져 나간 거야. 이놈이 빼니까 끊어져 나가면서 그 금속 고리가 이제 끊어졌으니까 날카롭게 단면이 거기에 손바닥을 이쪽 손바닥 긁은 거야. 그렇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으로 쥐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빼내다가 생긴 상처인 거죠. 피고인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고 피해자는 핸드폰을 안 뺏기려고 하다가 금속고리가 끊어지게 됐고, 그 금속고리 단면에 피해자의 양손 바닥에 상처가 난 거죠. 범죄 현장에서 액세서리 부분 있죠. 액세서리 뭐 돼지 모양인가 뭐 피자 모양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그 모양이 액세서리 부분은 핸드폰에서 떨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그 박 씨는 액세서리가 뭐 떨어져 나간 사실도 몰랐겠죠. 서로 뺏고 뺏는데 정신 팔렸지 뭐 거기에 있는
액세서리가 떨어져 나갔는지 그건 뭐 그 신경 썼겠어요? 여자는 이거 안 뺏기려고 그랬고 이놈 뺏어가려고 그랬고 이런 과정에서 그 액세서리를 연결하는 금속 고리가 끊어진 거고 또 이제 액세서리 떨어진 거고 이 금속 고리의 단면에 날카로운 단면에 죽은 여자는 여기 양손 여기 바닥에 긁힌 거고 핸드폰은 그 피고인 박 씨가 빼앗아 간 거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핸드폰 액세서리 부분은 증거인멸 없이 범죄 현장에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여기가 달려 있어. 그 액세서리가 피고인에게 쥐고 있는데 그걸 빼내갈라 그래. 그 택시기사 박 씨가 강제로 뺏으려 그래. 여자를 안 뺏길라 그래. 그 과정에서 그 금속고리 부분이 끊어졌고 거기에 손바닥이 베였고 액세서리는 그 범죄자에 떨어졌고 피고인 박 씨는 핸드폰 뺏었고 이거 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남아 있었던 거지 액세서리 부분. 그렇죠? 시신 발견 현장에서 핸드폰 액세서리가 발견되고 다른 장소에서 시신 발견 현장에서 핸드폰 액세서리가 발견되고 다른 장소에서 빼앗긴 휴대폰이 발견되었으므로 범인의 이동 경로는 검사가 주장했던 바와 같죠. 범인은 그 피해자가 그 핸드폰을 빼앗긴 지점에서 시작해서 가다가 핸드폰을 강제 종료했고 그 핸드폰을 저기다가 버렸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한 거지 범인이. 시신 그 살해 장소, 시신 유기 장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을 강제로 뺏었잖아.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뺏었다고 피고인이 박 씨가 강제로 뺏었어. 뺏은 핸드폰으로 이쪽에 가서 저쪽에서 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빼앗긴 핸드폰이 여기서 빼앗겼고 그 빼앗은 핸드폰을 저기 가서 버렸잖아. 그리고 가는 중간에 4시 4분경에 강제 종료도 시켰잖아. 그럼 여기서 빼앗아서 저기다 버렸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범인의 이동 경로는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검사는 이걸 입증 못 하더라고. 그 담당 검사는. 이걸 입증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 피해자, 죽은 여자 여기 절창이 있다래거든. 그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빼앗겼다는 거죠.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렇게 쥐고 양손을 쥐고 있다가 가운데 불로 뺏은 거야. 그 박 씨가. 그런 과정에서 금속 골이 날카롭게 끊어지고 거기에서 날카로운데 베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절창이 나는 거지. 그 빼앗긴 핸드폰이 범인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갖고서 이쪽에다 버렸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검사가 얘기했던 이동 경로랑 일치하죠. 그렇죠? 그 중간에 가다가 핸드폰도 강제 종료시키고 4시 4분에 강제 종료시키고 저쪽에서 가방과 함께 버렸잖아요. 핸드폰은. 그 여기서 여기 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간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이동 경로가 검사가 얘기했던 그 이동 경로랑 일치하죠. 그렇죠?
자, 이제 피고인의 미세 섬유를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박씨 택시 탑승 여부 쭉 설명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 쟁점 중에서 그 피해자가 그 피고인 택시에 탑승했느냐 설명했고, 이동 경로 설명했죠. 그 두 번째 핵심 쟁점, 박 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배제돼서 택시기사 박 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피고인의 미세 섬유. 피고인의 미세 섬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 결과, 미세 섬유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감정 결과 왼손 손목과 왼손 바닥, 오른손 중지, 오른쪽 어깨와 무릎에서 피고인의 의류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 부위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남방과 유사한 미세 섬유가 나왔는데, 미세 섬유가 남방과 유사한 미세 나왔는데, 이것이 신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의 손부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미세 섬유가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나온 거죠. 어깨하고 무릎하고 이런 데서도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미세 섬유는 범행 당일 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손목, 손바닥에서 나온 미세 섬유는요, 범행 당일 묻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피해자의 가방이나 옷에서 만약에 나왔다면은 뭐 범행 당일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묻은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달라. 이 손부위는 달라. 왜 그렇죠? 그러나 손부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뭐 옷이나 가방에서 나왔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묻혔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서 묻었을 수도 있는데 손부위는 좀 다르죠. 성격이. 손과 얼굴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씻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씻잖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 중간중간에도 자주 씻는 부위죠.